자, 그럼 이제 다시 미숙이 언니의 퀘스천으로 넘어갈게요. 미숙이 언니가 아까 언니는 늘 무슨 말이지? 아까 인슈런스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모게지를 하게 되면 모게지 인슈런스를 그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사실은 은행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은행이 모기지를 줬는데 이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해가지고 내가 돈 여기서 프레드맥에서 빌려온 게 이게 지금 이제 워킹이 안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인슈런스는 있나요? 모게지 인슈런스가 있어요. 모게지 인슈런스는 그쪽하고 상관없어요. 집을 사실 때 만약에 5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렌더가 그 80%까지 융자를 해줄 때 자기가 안정된 그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20%는 만약에 이 바로가 돈을 안 내가지고 차압을 할 경우는 이 20%는 그 비용으로 비용을 쓰는 거죠, 보통. 비용이 그 정도 들죠. 변호사 비용, 뭐 리얼스테이션. 그래서 자기는 80%는 건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기를 처음 줄 때? 네. 그러면 그 바이어가 20%를 다운하면 괜찮은데 나는 10%만 다운하겠다. 그래서 융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10%에 대해서는 인슈런스를 들어야 되는 그게 거죠. 바로 모기지 그게 모기지 인슈런스예요. 이제 알겠네.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었네, 그치? 그래서 5%를 다운한다면 15%에 대해서 모기지 인슈런스를 들어야 돼요. 그거는 렌더가 그 리콰이어하는 거니까. 그럼 그 바로가 돈을 낸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모게지 인슈런스 컴퍼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렌더가 거래하는 모게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근데 우리가 모게지 인슈런스 그러면은 전혀 다른 데를 생각할 수밖에 없네, 이름 자체가. 아니 근데 그렇다면 그 몰게지 인슈런스라는 것은 결국 그 론이 디폴트 됐을 때 이 은행한테 손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20%를 채워주기 위해서 네. 20%가 안 되는 다운페이를 했을 때 그 차이액을 들어주는 그게 PMI. PMI. 그런 그렇구나. 전혀 딴 생각. 그러니까 다운페이를 20%안 하면 그것까지 더 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페이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제 페이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론투 밸류가 처음에는 뭐 90%였는데 페이를 하다 보니까 80%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캔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화해서 나는 내가 에쿼티가 20% 이상 쌓인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서 폼이 와요. 그 캔슬레이션 폼. 에쿼리가 20% 아니야, 그렇지? 에쿼리가 20% 이상 쌓인 거를 내가 증명해야 돼요. 아니 다시. 그 폼이 오면 그 필라에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어프레저를 보내요. 자기네가 아이스. 어프레저 보내서 그게 진짜로 그 정도 밸류가 되는지 보고 그게 뭐 캔슬 할 수 있는 정도면 캔슬해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계산되고 있어요. 언니는 어떻게 했어? 나? 그런 낸 적 없어. 20% 이상 다 다운했는데. 했으니까. 나도 지금 계속 기억해보는 거야. 그럼 나는 캔슬한 적이 있나 그랬더니 다운을 20% 이상 다운 20%.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근데 FHA로는 잘난 척 그만하자. 아니, 잘난 척이 아니라 나는 론이 안 나와서 많이 한 거로. 그게 아니라 이 신장이 좁쌀만 해가지고 이게 20%가 안 되는데 론을 많이 하면 페이먼이 많잖아. 그러니까 페이먼이 많은 걸 감당을 하기 싫어하니까. 야, 그러니까 그래서 몰랐었을 수도 있고 생각도 못했었던 것 같아 나는 이 모게지 인슈런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FHA 론 같은 경우는 다운을 20% 이상 해도 모게지 인슈런스네요.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모기지 인슈런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보통 정부에 FHA는 정부에 감사하는 거야? FHA 론이라는 게 그러면은 정부에서 주는 거야? 정부에서 개런티 해주는 거죠. 정부 보증을 SBA처럼 그런 거지. 그런 융자 경우는 중에서 컨벤셔널 론에서 융자가 퀄리파이 안 되는 사람들이 FHA는 퀄리파이 될 수 있어요. 크레딧 점수가 좀 낮고 인컴이 좀 인컴이 적거나. 그러니까 어포더블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FHA 융자를 하는 경우가 그러면 많죠.
그 아까 금액은 같다 그랬는데 65만 불까지인가? 아니요, 그 그건 FH를 아니지. 그 카운티마다 다 틀려요. 달라요? 근데 여기 카운티마다. 그네 카운티 한 47만 좀 좀 낮은 편이죠. 조금은 가격이 그 이상은 안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50만 불, 60만 불 그거는 서민이 아니잖아. 이제 이게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집을 사는데 에스크로 어카운트 클로징을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그 그래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 클로징을 먼저 한대요. 음. 그 나도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걔도 나도 테네시에서 가서 몰라. 근데 에스크로 어카운트 클로징 해야 된대. 라고 말해요. 그거는 여기는 그 한 날에 셀러, 바이어 다 뭐 펀딩 다 끝나요. 모든. 근데 조지아는. 거기는 제가 뭐 거기서 융자 안 해서 봐서 모르겠지만 제 경우로 제가 캘리포니아 집 살 때 보니까 거기서 먼저 펀딩을 해갖고 돈이 들어와야 디드를 레코드를 해야 클로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루에 클로징을 끝나요. 하고 레코딩 하잖아요. 레코딩하고? 거기는 내 이름이 거기 디드에 딱 간 거 확인돼야지 에스크로에서 딱 확인돼야 그래야 펀딩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더 시큐어한 거지 그게 사실. 확실하다고 랜더 보면 측에서 나는 내가 클로징을 해갖고 펀딩 다 해줬는데 만약에 디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는 물론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어서 커버는 되겠지만 이거 불안한 거지. 근데 캘리포니아는 더 그런 게 철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그 주소 넣으면은 누구나 다 구글로 해서 뭐 그 사람 텍스가 얼마인지 다 뽑을 수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는 그거 안 돼요. 주소 넣어갖고 사람 이름 넣어갖고 그 텍스 레코드 못 뽑아요. 굉장히 철저하게. 그럼 구글이 지역마다 따로 보여줘야 되네. 캘리포니아 좀 틀려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캘리포니아 난리 날 거야. 네, 다 보니까 남의 재산 내 다 옆집에 보니까. 사는 할머니가 70년 전에 집을 샀는데 껌값이야. 그렇죠. 그런데 2, 3만. 세금은 내가 억수로 많이 내고 있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라고. 죄송해요,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 지난번에 아니, 우리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질문 참- 있었잖아요. 있었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죠. 캘리포니아에 기프트하는 문제에 기프트하시는 대해서.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돈이 다 있는 걸 확인하고 디드까지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조지아나 아니면 다른 주에서도 이 돈이 어쨌든 펀딩이 되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펀딩 증명을 꼭 은행 구자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는 펀딩 아예 증명 들어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운 페이먼트? 네. 다운 페이먼트? 은행 구자가 들어가 있어야죠. 무조건 네. 클로징은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니까 에스크로우는- 융자 과정에서 네, 네. 내 돈을 네, 증명하는 거 네. 은행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확인한 만약에 걸로. 아니면 확인한 걸로 하지. 네. 서류상. 언제까지? 그게 보통 2달치 뱅크스탬을 요구하거든요. 페이드메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2달치 뱅크스탬 안에서 라지 디파짓이 없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면은 이거를 3개월 전에 만약에 다운 페이먼트하고 클로징 코스 뭐 여러 등등을 미리 디파짓 해놓으면 누구한테 굉장히 빌려서라도? 네. 그러면 굉장히 라지 수월해져요. 디파짓이라고 하면 얼마까지를 얘기하시는 근데 거예요? 그거는 내 인컴의 먼틀리 인컴의 50% 이상. 만약에 내 인컴이 10,000불이다. 근데 5,000불 이상 내가 뭐 디파짓 했다 그러면 그거는 쏠수 해주면 돼요. 근데 뭐 문제 되는 건 아니고 그 돈이 어디서 어디서 났는지 왔냐? 체크카피 그것만 해주시면 빌린 게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빌린 원래 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되지. 빌리면 그게 다 이제 내시죠. 페이먼 되니까. 그것도 빚이고 이것도 빚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빌린 거 아니고 저거 우리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프트야 이러면 그 디파짓 된 게 기프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증명해? 체크카피 디파짓한 체크카피하고 기프트 레러 있으면 돼요. 아 레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퀘스천 있어요. 음. 이게 이제 우리가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거 할 때 이제 캐시 밸류를 쌓는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이전트들이 그런 말 많이 한다고요. 만약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이건 빌렸을 수 있어요. 내 돈이니까 물론 이자는 내지만 근데 사실 그거는 이자는 내긴 내지만 이게 뭐 어떤 다른 융자처럼 아웃사이드에서 하는 융자처럼 뭐 페이먼트 무슨 뭐가 레코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근데 그런 것도 빚으로 간주하는 그러니까 가능한가 다운페이에 예. 내 돈은 내 돈이잖아. 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담보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괜찮아요. 이게 론을 하지만 2달 전에만 들어와서
내 어카운트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왜냐면 나는- 투마스 뱅크스만 보니까. 근데 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내 돈이잖아. 캐시밸류가. 그거 빚이야? 이것도 나는 궁금한 거지. 내 아니 돈인데. 나중에 리페이 해야 되는 거는 빚이죠. 그러니까 리페이를 안 해도 사실은 이거는 돈이 크레딧 되지만 리포트에 안 안 뜨지. 되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빚으로 상관이 간주 안 되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게. 크레딧 리포트에 뜬다고 빚은. 아니 근데 친구한테 빌리면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해야죠. 3개월 전에 그러니까 빌리면 지금 내 궁금증이 그거예요. 내가 신작가한테 10만 불을 빌리는 거는 3개월 전에 빌려야 되는데 내가 생명보험에서 내 돈에서 캐시밸류에서 빌려온다 이거는 직전에 해도 되냐 이거지. 내가 이자를 좀 더 주려고. 무조건. 그것도 똑같다는 거잖아. 직전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큐만만 다 프로바이드 해주면. 그게 그래서 빌려서 나중에 퓨처 그 페이먼이 얼마다. 그래서 그게 DTI랑 맞으면 그 페이먼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DTI가 뭐예요? Debt to Income Ratio. 아 계속 얘기하지. 그거 지금 스틸 그게 넷으로 간주가 된다는 네, 얘기야. 대충 그러네. 빌려오는 것처럼 하는데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이제 빚으로 간주가 돼서 그게 내 숫자가 인컴하고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지만 네. 그거랑 이제 안 맞으면 안 맞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그렇죠. 미리 빌려서 미리. 2달 네. 전에 네. 거기다가 네. 앉혀놓고 맞아. 하는 게 이자를 한 2, 3개월 먼저 내는 게 낫다. 야, 우리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 쟤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왜냐면 사실은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다운페이라는 돈은 어쨌든 필요해요. 그래서 다운페이가 20% 이상인 게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론이 되는데 그게 5% 10%일 경우에는 모게지 인슈런스라는 거를 커버를 하게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모게지를 갚아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갚은 돈이 집값의 20%가 넘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는 내가 지금 인슈런스 내는 거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모게지 인슈런스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다운페이를 20%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어떤 주는 미리 그게 다 들어와 있고 클로징조차도 그걸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 같은 경우는 당일날 모든 게 해결되긴 하지만 다운페이 20%에 해당하는 돈은 은행에 반드시 클로징하기 2달 전이요? 2달 전? 융자하기 2달 전, 클로징하기 2달 전. 그 뱅크 스테이먼이 2달치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안 보이면 돼요. 그럼 결국은 3달 전, 그러니까 클로징하기 3달 전은 돼야 된다는 얘기네. 데이트로 봤을 때는 클로징 데이트의 3달 전까지는 그 돈이 다 들어와 있어서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제 미숙이 언니의 질문이 생명보험에 들어있는 캐시밸류가 어떤 면에선 내 돈인데 이것도 빚으로 간주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DTI. 그러니까는 내가 빌린 돈이 내 인컴하고의 비교를 해서 내가 이 정도 인컴이면 저거 갚을 수 있어. 이게 다 증명이 되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돈 역시 클로징 데이트의 3개월 전에는 미리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근데 단 하나 증여를 받을 때 기프트로 뭐 친구도 되고 이모도 되고 엄마도 되고 기프트로 돈을 받았다고 할 때는 기프트 레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2달 전, 3달 전에 미리 넣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 기프트 레터가 법적 효용이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네, 근데- 나중에 빌려놓고도 이제 기프트 레터 써달라 그럴 수 있잖아. 그래도 그 갚을 마음이 없어져. 그럼 내가 너 기프트야 이렇게 법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 하면 안 되는 거네. 아니 그건. 그렇지만 그렇다는 얘기네. 결국은. 근데 융자에서는 그 기프트 레터가 필요하니까. 아니 근데 내 얘기가 왜냐면은 친구한테 내가 3만 불 지금 당장 필요해. 내가 내일 모레 클로징인데 돈을 못 맞췄어. 근데 이걸 지금 넣으면 안 되니까 이걸 기프트 레터를 써줘라고 했을 때 그 기프트 레터는 분명히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둘이 사이가 틀어졌어. 안 갚어. 나중에 안 갚아 놓고 기프트야 너 여기서 레터 썼잖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면 안 되지만 언니 우리 수도 없이 보잖아 주위에서. 근데 원래 기프트는 식구야 돼요. 친구는 안 친구는 원래 기프트가 그러니까는 친구가 해줄 경우는 뭐 가끔 뭐 그냥 뭐 시스터리나 뭐 브라더라고 쓸 수도 있어요 기프트를. 근데 기본적으로 친구는 기프트가 안 돼요.
그러면은 융자 프로세스 안에서도 기프트 레터에 릴레이션십을 쓸 써요. 때 네. 시스터나 sister, brother, mother, father, 패밀리 뭐. 멤버여야 돼. 안트도 괜찮아요. 직계 가족이어야 앤트. 된다. 앤트도 괜찮아요. 이모 고모도 예, 돼요? 엉클도 돼요. 엉클, 엉클도 돼요. 엉클, 앤트 다 돼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 혈연 관계 있으면 게 왜냐면 기프트를 줄 수 있는 미국은 게 근데 라스트 친구들이 네임이 달라도 앤트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음. 사실 relative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relative라고 쓰고 기프트 레터를 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호적 등본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worst case가 생겼을 때 그렇지. 그거를 네가 해줬잖아. 네 어. 기프트잖아. 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법적 효과가 있는. 그럴 수 있다는 그렇지. 여지가 있죠. 우리는 안 하지만. 그런 여지가 있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고 음. 해야 할 일이다. 코사인하고 비슷하다고 그리고 보시면 될것 썸타임 제가 듣는 얘기가 이제 기프트를 줬는데 네. 이 기프트 하신 분의 돈 그분의 뱅크 스테이먼을 또 요구할 때가 있어요. 융자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 그렇게 그거는 되죠? 네. 컨벤셔널은 요구 안 해요. 근데 FHA 같은 경우는 기프트가 되면은 그 도너의 원마스 뱅크 스테이먼 필요해요. FHA 경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예, 예. 그 소스 오브 펀드를 소스 오브 해줘야 펀드 돼요. 해가지고 예, 뱅크 스테이먼을 FHA. 근데 그건 한 달. 한 달. 보통 보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현금으로 돈을 갖고 계시는데 이 돈을 어떻게 못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만약에 아까 친구 관계인데 그렇게 기프트를 했다. 근데 그분의 뱅크 스테이먼까지 띄워달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잖아. 굉장히 그 awkward한 상황이 벌어지고 불편해질 신뢰하는 친구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FHA 할 때는 진짜 신뢰하는 친구. 그럴 경우는 신뢰하는 친구가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배 PD를 예로 들으면 배 PD는 만약에 지금 집을 사고 싶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캐시로 다 질렀다 그랬어. 왜냐면은 엄마 아빠 찬스를 써서 캐시로 다 질렀다 그랬어. 근데 집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아직 자기가 이제 다운페이를 마련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서 돈을 좀 받거나 아니면 코사인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돼요. 돼요? 어. 한국에 있는 다운페이만- 부모님 다운페이는 그런데 왜 뭐 이제 코사인을 하거나 한국의 부모님이 네, 코사인 네, 한다고 네.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인컴 있는 사람이. 저 어. 크레딧 빌드업 할 건데 아니 언니 만약에를 해야지. 한국에 계신 분이 코사인은 안 돼요. 아니, 돈은 보내주실 수 너무 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빨리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싶다는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무조건 돈을 받는 거밖에 방법이 반을 없고 예, 돈 받는 거 말고 부모님의 신용을 외국에 있는 부모님의 신용을 내가 안 되죠. 같이 안 업어갈 되죠. 수는 없다.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데 거기에서 돈을 가져오는 거가 힘들다라는 세금 내면 갖고 올 수 있어. 그렇죠. 세금 내면 네. 갖고 올 수 있어. 가끔 물어보시는데 어.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말이- 받는 거니까. 미국은 뭐- 한국에서 어떻게 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한국에서 관건이지. 증여세를 내면 돼. 한국에서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야 이제 집 산다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뭐 2억 여기 돈으로 뭐 10몇만 불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증여세가 높아. 뭐 40%인지 50%인지 그래서 내가 내가 거기서 2억을 얹어야 보내고 되잖아. 싶으면 실제 필요한 돈은 3억 몇 천이나 4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피하고 보태줄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거지. 피할 길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싶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렇지. 아니 나는 최근에 정말 나한테 100만 불을 보내고 싶으시대. 100만 불을. 아니 자녀가 분이? 집을 사는데 다 캐시로 사주고 싶으시대. 아주 좋지. 아주 좋지. 그래서 보내시라 그랬더니 나한테 방법을 알려달래. 뭘요? 그냥 보내시면 되죠. 그랬더니 100만 불을 보내려면은 200만 불 가량이 필요하다는 거야.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럼 나한테 증여세를 안 내고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우리가 무슨 거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주면 미국에선 증여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럼 그게 내 수입이 되니까 제가 텍스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 아이디어가 맞긴 맞아. 왜냐면 내가 증여를 하는 거로 하면 여기는 증여가 이제 미국 이 내에서는 높으니까 없으니까. 미국 내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없다시피 하니까.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나는 그 100만 불을 내가 그분한테 받잖아. 그럼 나는 뭐로 받아? 나는 나한테 증여를 주셔도 역시 세금을 내셔야 되고 나한테 만약에 어떤 인컴으로 잡히는 수입으로 잡히는 트랜잭션을 일으킨 것처럼 하신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인컴으로 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 나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여러분. 소득세를 내달라고 하면 어때요? 그거나지. 근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그거나지. 근데 그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면 외국인 융자가 요즘도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한국에서 있던 네. 인컴을 가지고 네. 여기서 융자는 퀄리파이 있어요. 예. 지금 한 있어요? 40% 정도 다 40% 35% 이자율이 좀 높죠. 이자가 거의 9.5, 10%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그 요즘은 뭐 외국인 융자를 하려는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1편에서 이제 집을 사고 나서 내가 형편이 점점 좋아지니까 돈을 빨리빨리 갚아 나가는 거다. 그렇게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반드시 책에다가 이게 프린서플, 원금을 갚는 거다를 써라. 안 그러면은 계속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서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그건 우리 이제 그 신작가가 질문이었었어요. 이게 빨리 갚으면 우리는 뭐든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 남의 빚지는 거 싫어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조앤이 한 얘기 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지금 이자가 굉장히 비싸.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자 떨어지면 리파이낸싱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리파이낸싱을 하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클로징 비용. 그 클로징 비용이 만약에 4,000불이라고 치면 내가 리파이낸싱해서 얻는 이익이 4,000불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자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네. 만약에 4,000불 정도 크로징 코스가 드는 거면은 뭐 한 이자를 그러니까 레일 앤 텀 이게 리파이낸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일 앤 텀, 하나는 캐시아웃 재무자가 있거든요. 레일 앤 텀은 내가 지금 현재 페이먼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4,000불이 든다. 근데 내가 이 집에 내가 한 4년 이상은 살 거다 하면은 만약에 200불 정도 좀 세이브가 되면은 살만하죠. 2년 후면은 그 다음 2년은 200불 또 내가 이걸 보니까 한 달에 200불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경우에 그렇다. 근데 내가 커버되고 만약에 내가 뭐 한 2, 3년 후에는 나는 뭐 이상할 팔고 가든지 뭐 페이오프를 할 거다 하면은 굳이 그거 4,000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가 얼마나 세이브하는지 계산해봐야 그러니까 되고. 얼마나 이 집에 오래 살 건가를 생각해서 해야 돼. 저 질문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집에서 캐시아웃을 해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사고 뭐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거 근데 조앤이 얘기했잖아. 여기서 봤네. 조앤이 하라고 언니. 하지 말라고. 언니가 그때 없었어. 놀러 갔어.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놀러 갔는데 언니는 머니돈나를 유튜브로 본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거지. 그것도 우리 머니돈나였어.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파이낸셜 플래닝 할 때는 절대로 다른 데 투자를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집에서 더군다나 내 레지던스에서 돈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거의 이건 왜냐하면 넌센스야. 보험하고 부동산은 상극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보험은 보장의 의미가 아주 스트롱한 거고 부동산은 투자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래. 그러니까 캐릭터가 달라.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컨서버티브한 의미로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 두 개 다 나가니까.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2000년부터 지금 2022년을 지나고 그때까지는 있는데 이제 있었어요. 부동산의 이 경제 흐름을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액거리가 싸요. 그죠? 액거리가 내가 뭐 20% 다운하고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돈을 빼서 또 다른 집을 한 채 더 사고 또 집값이 오르고 이제 이런 원리에서 보면 그게 이제 맥센스 하고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우리 지금 같은 이런 경제 상황 좀 약간 슬로우해지고 경기 침체가 오려나 하는 이 상황에서는 다들 좀 조심하시는 게 맞죠. 이 상황에서도 또 집을 담보로 해서 이 높은 이자로 집을 사세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맥센스 하지 않죠.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좀 컨서버티브에서 좀 벗어나서 그렇게 이제 조앤 말처럼 한다고 그래도 뭔가 그 이머전시 머니가 적어도 몇만 불 정도는 그거는 맞아요. 있어야지만 그건 definitely 뭐든지. 난 네. 근데 agree 조앤이 해. 계속 그 얘기는 그죠?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여윳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집이 렌트가 안 나가도 그 모게지를 몇 달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리저브가 돼 있을 때 있어야만 그때 할 수 그럼, 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빡빡하게 하다가는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가는 게 그게 이제 뭐 한국에서 한동안 갭 투자 해갖고 망한 사람들 보고 이러면 집을 뭐 몇백 채를 그런 식으로도 굴리거든. 그 서프람 사태도 그랬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인슈런스에서 보면은 집에서 에코리를 빼가지고 뭐 어디다가 투자를 하세요, 인슈런스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뭐 어디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인슈런스 투자는 괜찮지 않아요? 언니 인슈런스인데 안 된다고 얘기했지. 우리는 그냥 일단 거기에서 빼갖고 하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플랜을 좋은 하다. 경우면 해도 돼. 너무 좋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역시 어떤 리저브가 있고 이제 다 따져보고 할 텐데 베이지컬리 그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뭐냐면은 자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모게지도 해야 돼. 뭐 내가 이만큼 다운페이도 있어라는 다 생각을 할 때 융자를 할 때 가장 내가 조심하고 가장 이거는 내가 꼭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융자가 돼 하는 거를 뭐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크레딧 점수예요? 아니면은 내 다운페이예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인컴이에요. 크레딧 점수나 다운은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고 픽스할 수 있는 건데 인컴 텍스를 보고를 이미 했는데 그게 퀄리파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DTI 말씀하셨는데 DTI조차도 내 인컴 소스가 가장 중요한 후에 생각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는 집을 사시려면은 만약에 셀프 인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네. 그 1년 전부터 계획을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그로스 인컴을 치는 게 아니고 익스펜스 다 빼고 네트 인컴을 익스펜스 치기 때문에 그 내가 뭐 얼마 벌었다 그거 갖고 뭐 융자가 되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100만 돼요. 불짜리 비즈니스를 해도 네. 남는 게 100만밖에 안 되면 융자 못하는 거지. 네네네. 뭐 디프레션 같은 거 있으면 좀 애드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거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이스 언니가 오늘 안 나왔는데 이제 이게 세금 신고를 자리가 좁아서 안 나온 거야. 언니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미리 이제 융자를 하실 거면 준비를 해서 하실 하셔야 돼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하시는 분도 만나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CPA도 만나셔가지고 미리 네. 이제 준비를 네.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왜 노닥 그래가지고 텍스 그렇죠. 리턴이 안 들어가도 융자가 되는 게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건 이제 싹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행에서 한국 그 로컬 은행에서 좀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다운을 많이 하고 이자도 좀 먹고. 텍스 리턴은 안 들어가지만 크레딧 점수는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대신에 다운 많이 하고 이자 많이 내고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동네에서 25년 융자를 하셨어요. 네. 대부분 한 동네에서 보험 뭐 몇십 년 다 이런데 그러면서 꼭 이 집을 사려고 하거나 빚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주의점이나 아니면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 그거 네. 같은 선상이죠. 그러니까 융자를 하시려면 크레딧 관리 잘 하시고 그 전해부터 인컴 텍스 준비 잘 하시고 돈 같은 거 미리 넣어 놓으시고 그거만 있으면 융자한데 뭐 큰 문제 없어요. 자, 우리 스태프들 질문할 거 있어요? 다시 올 기회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자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자 얘기 안 좋아하고 저자 얘기 좋아해요. 야, 정말.
썰렁했어. 썰렁. 신 작가 얼굴 봤어? 안 봤어요. 자, 이제 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모계지, 융자, 뭐 크레딧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늘 저희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시간에도 쫓기고 또 분위기에 쫓기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 댓글에다가 이제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좀 더 아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이정실 대표님 한 번 더 모셔서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